어떤 노크는 대답이 필요 없다. 그저 들리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속삭인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차게 퍼붓는 폭우가 아니라 하늘이 지친 숨을 내쉬듯 조용히 끊임없이 떨어지는 비. 불을 가끄고 자리에 누우려던 순간 부드럽지만 끈질긴 노크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절박하지도 않고 격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의지가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 끈을 조이고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레 걸어갔다. 천장의 전등은 켤까 말까 망설이는 듯 깜빡이고 있었다. 문구멍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서연이었다. 젖은 머리카락, 번진 화장, 텅 빈 눈동자. 그녀 옆에는 두 아이가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다. 민준이와 혜운이, 내 손주들. 며칠만, 잠깐만 부탁할게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낮고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코올과 약물의 냄새가 섞인 숨결이 내 코를 찔렀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묻지도 않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민준이의 축 처진 눈빛, 한쪽 귀가 떨어진 인형을 껴안은 혜운이. 게스트룸으로 가렴 얘들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다. 더는 설명을 기대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서연이 내 팔을 붙잡았다. 손톱 밑이 지저분했고 그녀의 손톱은 내 팔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당신은 나한테 빚졌어, 선옥 씨. 다윗이 이 이후로는 더더욱.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아들 이름 내 입에 담지 마. 그녀는 비어있는 웃음을 터뜨렸다.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고 빨간 브레이크 등은 빛 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늦은 밤 혜은이는 이불을 덮고 내게 물었다. 엄마, 또 올까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숨이 고르게 깊어질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부엌으로 내려갔다. 나는 은행 서류, 병원비 청구서, 다윗이를 살리기 위해 무리해서 받은 두 번째 담보대출 서류를 펼쳐보았다. 빗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나뭇가지, 위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 사이에서 나는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치우는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햇살처럼 극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살짝 느껴질까 말까 한 따뜻한 바람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짚의 미세한 떨림처럼 조용히 다가온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예전에는 아프기만 하던 침묵이 이제는 그저 곁에 머물 뿐이라는 걸 느낀다. 그 몇 주는 천천히 흘러갔다. 민준이는 숙제를 하면서 조용히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혜운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은 화려한 색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진 선이었다. 나는 도시락에 짧은 쪽지를 넣기 시작했다. 오늘은 웃기에 좋은 날이야. 아빠가 널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작지만 분명한 메시지였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는 너희를 보고 있어. 어느 날 민준이는 낡은 노트를 들고 와서 물었다. 이 피아노 아직 되나요? 그건 다윗이 쓰던 피아노였다. 먼지와 기억에 덮인 채 구석에 놓여있던 그것. 우리는 함께 뚜껑을 열었다. 조율은 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소리를 낼 수 있었다. 빗소리가 들리던 어느 오후 민준이가 처음으로 그 피아노를 연주했다. 예전처럼 무서운 비가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빗소리, 그리고 수줍고도 진심 어린 음표들이 흘러나왔다. 혜은이는 이제 인형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인형은 침대 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더는 방패가 아니었다. 할머니, 저 이야기 하나 써볼래요. 손녀랑 할머니가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요. 나는 웃었다. 그 아이의 세상에선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해냈으니까. 복지사의 방문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처음처럼 차갑고 형식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말투에도 사람 냄새가 났다. 어느 날 그녀는 말했다.
이렇게 강한 아이들은 처음 봐요. 정말 놀라워요, 선옥 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일은 놀라운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사랑이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사랑, 피곤한 사랑, 박수받지 못하는 사랑.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다. 가장 위험한 그림자는 밤에 스멀스멀 다가오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가장한 채 돌아오는 존재다. 달콤한 말과 연습된 미소로 마치 구원이라도 된 듯 되돌아와 자신이 저지른 과거를 지우고 새 이야기로 덮으려는 사람들. 서연이 돌아왔다. 이번엔 전과 달랐다. 비틀거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비싼 향수, 우리 집 부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표정 같았다. 마치 대사 하나하나까지 외워온 연극 배우처럼. 술을 끊었다고 했다. 다시 연결되고 싶다고 했다. 변했다고 했다. 민준이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흘낏 볼 뿐이었다.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고 마음은 벽처럼 닫혀 있었다. 혜운이는 흔들렸다. 반가움과 두려움 사이 어딘가에서 그리움과 상처가 동시에 밀려오는 눈빛이었다. 아무것도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선옥 씨. 서연은 단정한 말투로 속삭였다. 그저 놓쳐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눈을 보고 있었다. 집 안구석구석을 훑는 시선, 민준이 피아노에 대해 묻는 말, 학교 성적과 재정 상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너무 과장된 스킨십.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기라도 한 듯 의도된 행동처럼 보였다. 그날 밤 그녀가 떠난 후 식탁을 치우다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다. 양육권, 미래수익, 보험금 같은 단어들이 밑줄 쳐진 채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의 지친 심장은 한순간 멈추는 듯했고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숨소리, 나무마루의 삐걱거림, 창을 긁는 바람소리. 아들과 이별하고 손주들을 키워온 나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경계. 나는 곧바로 복지사인 유진 씨에게 전화했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말없이 듣고는 단 한 문장만을 남겼다.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후 서연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다. 선물과 사진, 옛 이야기들. 혜은이는 그 기억 속에 점점 빠져들었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말에 매혹되어 갔다. 민준이는 말을 줄였고 밤에 더 자주 깼다. 피아노 연습도 점점 격해졌다. 마치 혼란을 음악으로 막아내려는 듯. 엄마가 변했어요, 할머니. 왜 그걸 못 믿으세요? 어느 날 혜은이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를 사랑하고 싶은 아이, 두 번째 기회를 믿고 싶은 소녀.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상처가 비쳐 보였다. 모든 변화가 진짜는 아니란다. 어떤 건 그냥 가면일 뿐이야. 어느 날 오후 민준이는 방 안의 문을 걸어 잠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손에는 은행에서 온 봉투가 들려 있었다. 주소는 그의 이름, 발신인은 은행. 서연이 임시보호자로 등록해 몰래 문서를 받은 것이었다. 허락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유진 씨가 즉시 방문했다. 그녀는 무겁고 날카로운 얼굴이었다. 그녀의 서류 안에는 명백한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재활 기록을 조작했고 양육 참여도를 과장했으며 아이들의 재정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에 접근한 것이다. 이건 그냥 엄마가 돌아오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유진 씨가 말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법적 시도예요. 그리고 위험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시며 비 오는 그날 밤의 한 약속을 떠올렸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이용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돈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고 부서진 엄마의 구실로도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감시 없이 방문할 수 없다고.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 달콤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본 모습이 드러났다. 당신이 뭔데? 그녀는 처음으로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없을 때 내가 아이들을 키웠어. 그리고 난 알아.
모든 반짝임이 금은 아니란 걸. 내가 대답했다. 서연은 문을 쾅 닫고 떠났다. 그날 밤 혜은이는 울었고 민준이는 말없이 피아노를 쳤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엄마를 반대한 것이야. 때로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것이 영혼을 지탱해준다. 반대로 반짝이는 것들이야말로 깨진 의도를 감춘 가면일 때도 있다. 서연이 다녀간 이후 집 안에는 짙은 안개 같은 기운이 깔렸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껴졌다. 민준이의 짧아진 대답, 혜은이의 길어진 방, 안시간, 그리고 내 자신이 싱크대 앞에서 보내는 침묵 속에서 민준이는 음악대학 대신 빠른 기회에 대해 더 자주 말하기 시작했다. 혜은이는 방에 틀어박혀 전화통화에 빠져 있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그 아이의 눈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유진 씨가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왔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에 앉자고 했다. 그건 평범한 방문이 아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정식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서연 씨가 공동 양육을 원하고 있어요. 내 심장은 한순간 멈췄다가 곧 억눌린 분노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럴 순 없어요. 나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내 동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알려주러 온 것이었다. 며칠 후 한 통의 법적 서신이 도착했고 이어 또 하나가 더 왔다. 서연에게는 변호사가 있었다. 실력 있는, 돈 많은. 저녁 식탁 위의 공기는 서서히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나를 향해 엄마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고 혜은이는 내가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나는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들에게 적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침묵할 수도 없었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도. 어느 밤 나는 말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였다. 깊은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다윗이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아들이 남긴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다. 학창시절 사진들, 어릴 적 낙서들 사이에서 난생 처음 보는 보험 서류를 발견했다. 민준이와 하윤이의 이름이 수혜자로 적혀 있었다. 금액이 엄청난 것은 아니었지만 양심 없는 사람에겐 충분히 눈이 돌아갈 만큼의 가치였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그리움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 때로 폭풍은 모든 걸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일상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것들을 밝히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으며 살아온 안락함을 뒤흔들기 위해 온다. 모든 일은 한 통의 예고 없는 전화로 시작되었다. 유진 씨, 복지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마치 차에 두고 오지 못한 짐 하나를 안고 들어오는 듯했다. 선옥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양육권 관련해 걱정스러운 신고가 들어왔어요. 내 몸이 순간 긴장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인 예감 때문이었다.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몇 주 전부터 서연은 자주 집에 들렀고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값비싼 선물들, 해외 음악 연수 이야기, 민준이를 위한 계약 제안. 혜은이는 점점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고 엄마가 말하길 요즘은 음악대학 같은 거 안 간대요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민준이는 말이 줄었고 음악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부엌을 정리하다 쓰레기통에서 또 다른 구겨진 서류를 발견했다. 거기엔 양육권 회수, 미래 수익 같은 단어가 굵게 밑줄 쳐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유진 씨가 다시 집에 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단단했다. 서연 씨의 말에 모순이 있어요. 금주한 지 3년이랬지만 실제로는 고작 8개월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소식이 있었다. 민준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혜은이는 엄마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갔다고 했지만 민준이는 내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다. 유진 씨는 긴급 보호 조치를 발동했다. 양육권 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이 서연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나는 혜은이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10년간 내가 쌓은 모든 노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폭풍은 예고 없이 닥친다. 하지만 무언가는 늘 살아남는다. 반드시. 가장 어려운 일은 고통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이후에도 다시 살아보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꼭 대단한 사건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냥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오늘도 살아볼 만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일일 뿐이다. 서연에 대한 진실과 마주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집 안에는 전과는 다른 침묵이 내려 앉았다. 그것은 더 이상 숨겨진 것의 정적이 아니었다. 상처가 비로소 햇빛 아래 드러나 아물기 시작한 아직은 아프지만 회복 중인 침묵이었다. 민준이는 모든 걸 털어놓은 그날 이후 몇 시간 동안 깊게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말이 없었지만 나를 꼭 안아주었다. 길지도 과장되지도 않은 포옹이었다. 단지 진심,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듯한. 혜은이는 더욱 말이 없었다. 자신이 감당할 필요 없는 죄책감을 끌어안은 채 그 나이대의 예민함으로 무겁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내 방에 들어와 물었다. 할머니, 저도 엄마 같은 사람일까요? 내 가슴이 움켜쥐어졌다. 나는 그녀를 꼭 안고 말했다. 넌 혜은이야. 그거면 충분해.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로운 일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해질 무렵 동네 산책, 즉흥적인 요리, 쓰고 보내지 않는 편지, 그리고 금요일마다 웃음 치료라는 이름으로 옛날 영화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시간. 민준이는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이번엔 직접 만든 곡을 연주했다.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섞으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듯했다. 어느 밤 그는 내게 말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 거예요. 혜은이는 인터넷에 중독 부모를 둔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뿌리 깊은 마음. 자신 있게 그 웹페이지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그림, 증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어느 날 유진 씨가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서류 대신 쿠키를 들고 왔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해내셨어요. 당신네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선옥 씨.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민준이와 혜은이를 바라봤다. 둘은 무슨 농담에 깔깔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생각했다. 길이, 희망은 항상 따뜻한 빛이나 용기를 주는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무겁다. 말로 꺼내지 못한 기억, 약속,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온다. 혜은이와 민준이가 우리 집과 서연의 집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기로 결정한 후 집 안의 공기가 변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공기 속엔 묵직한 정적이 깃들었다. 눈빛은 서로를 피했고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자주 멈췄다. 혜은이는 새로운 팔찌를 차고 왔고 전과 다른 옷차림과 그녀답지 않은 향수를 풍기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피아노를 칠 때마다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힘이 실렸다. 그 아이의 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고 나는 그저 바라보며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진 씨가 예고 없이 집에 왔다. 평소 온화하던 그녀의 얼굴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익명신고가 접수됐어요. 파티에서 술이 있었고 성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대요. 혜은이도 거기에 있었어요. 내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숨을 쉬라고, 판단은 나중에 하라고 먼저 들어보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혜은이는 늦게 돌아왔다. 나는 부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민준이는? 내가 물었다. 엄마랑 있어요. 음악 관련된 미팅이 있대요. 그녀가 내 눈을 피하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그녀조차도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그게 무엇보다도 불안했다. 나는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털어놨다. 보호 프로토콜이 즉시 작동됐고 나는 기도했다. 교회에서 하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손주들의 영혼과 몸을 위해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는 진심 어린 기도. 이틀 후 민준이가 발견되었다. 영양실조, 탈진, 약물에 취한 상태. 하지만 살아 있었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꼭꼭 안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 필요 없었다. 피아노를 치던 섬세한 손가락이 내 손을 잡으며 떨고 있었다. 믿고 싶었어요. 정말 변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는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민준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걸 위해 울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엄마를 위해, 떠나야만 했던 아빠를 위해, 그리고 때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위해.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진짜 이별은 시끄럽지 않다. 문을 쾅 닫는 소리도 울부짖는 외침도 없다. 어떤 이별은 조용한 속삭임이고 또 어떤 것은 끝내 마주하지 못하는 눈빛일 뿐이다. 아주 드물게는 살짝 열려있는 문 하나로 표현된다.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여전히 기다리는 문. 아이들이 떠나던 날, 봄치고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민준이는 인상을 쓴 채 가방을 들고 있었고 혜은이는 내 눈을 피했다. 서연은 고급 옷차림에 진한 향수를 풍기며 모든 것을 지휘하듯 움직였다.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처럼 순간을 통제하고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꼭 올게요. 혜은이는 다소 어색한 속도로 나를 안으며 약속했다. 민준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마루 끝에 서 있었다. 학교 음악회 후에 뜨거운 코코아를 나눠 마시던 그 자리. 밤하늘의 별을 세고 동화를 읽어주며 마지막엔 이마에 키스를 하던 바로 그곳. 차는 길모퉁이를 돌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집이 더 넓어지고 동시에 더 텅 빈 느낌이 들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은. 그날 밤 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혜은이의 담요는 여전히 접혀 침대 위에 있었고 민준이의 음악이론 첫 책은 선반에 그대로였다. 그리고 우리 셋이 호숫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황금빛 오후 햇살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얼굴들. 그 후 며칠간 나는 빈 껍질처럼 살았다.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가끔은 연락이 왔고 가끔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화가 올 때도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마치 그들의 세계가 다시 쓰이고 있고 나는 그 페이지 아래 작은 각주로 남아버린 기분. 수술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깨어났을 때 나는 관과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심장은 더 약해졌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혜은이 친구 엄마인 다연 씨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지난 주말 파티에서 혜은이를 봤어요. 성인들이 술을 주고 있었고 나이 많은 남자들도 있었어요. 세상이 멈추는 듯했다. 나는 즉시 유진 씨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늘처럼 전문적이었고 그날 밤 곧장 도착했다. 서류를 들고 보고서를 들고 무거운 표정으로. 아이들은 아직도 아이였지만 집을 나눠 지내자고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연의 환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하루 전부터 실종 상태였고 혜은이는 부적절한 상황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극복했다고 믿었던 두려움이 다시 한번 나를 강타했다.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정통으로 때리는 고통으로. 유진 씨는 다시 긴급 보호 조치를 발동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심장 모니터에 연결된 채로 다짐했다.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다면 나는 한 번도 유산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었다. 그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다. 부유한 이들, 유명한 이들, 학교 건물에 이름이 새겨지고 복도에 초상화가 걸리는 그런 이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유산은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여 결국 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집 정원은 여전히 봄마다 꽃을 피운다. 민준이의 악보는 아직도 책 사이, 커피잔 밑, 접힌 냅킨 밑에서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낸다. 혜운이의 방은 그녀가 대학에 떠났던 그날 그대로 남아있다. 포스트잇 메모,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초, 보내지 못한 편지들로 가득한 채. 지금 우리 집의 침묵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숨쉬고 어루만지고 추억을 껴안는 침묵이다. 혜운이는 심리학과 음악치료를 전공하고 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한다. 슬픔이 아니라 단단한 신념으로 말한다. 음악이 날 살렸어요, 할머니. 이제 그 음악으로 다른 아이들도 살리고 싶어요. 민준이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며 우리가 함께 보냈던 겨울 오후들을 떠올리며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다. 그는 매주 나에게 연락을 준다. 어떤 날은 편지로, 어떤 날은 녹음한 음악 파일로, 때로는 단 한 줄의 메시지로. 고마워요. 그리고 나는 글을 쓴다. 판매용 소설도 출판을 위한 회고록도 아니다. 다만 편지다. 다윗에게 쓰는 편지. 때로는 서연에게 쓰기도 한다. 물론 그 편지들은 붙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나는 말한다. 곁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랑이 항상 구원은 아니지만 늘 버팀목이 된다는 것. 그중 한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만약 사랑이 집이라면 우리 집은 폐허 위에 지어진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모든 금은 틈마다 인내로 채웠고 기둥마다 믿음으로 세웠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아직도 남아있는 포옹들, 나누지 않은 비밀들, 불쑥 걸려올 전화 한 통, 즉흥적인 저녁 식사들. 물론 다시 올 슬픔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이 이야기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면, 혹시 당신도 언젠가 사랑을 쏟았지만 부족했을까 두려워한 적이 있다면 꼭 기억해줬으면 한다. 그 사랑 충분했다. 나와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곳엔 아직도 수많은 진짜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싸워온 이야기, 견뎌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이야기들.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